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알려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 소식으로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유치 성공 축하와 개최 의미, 기대 효과 등 다양한 분석과 기대감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제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충청 지역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가장 최근의 국내 유치 사례여서 자주 비교 언급됩니다. 2009년 유치 확정 이후 2015년 대회가 치러지기까지 6년의 과정을 그래서 되짚어 보면 그 안에서 충청권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례는 찾아서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고 아쉬웠던 점은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합니다. 유치를 이끈 단체장의 연이은 인터뷰, 기쁨과 축하를 나누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포부를 되새깁니다. 다음 단계는 재정 마련 방법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당시 광주는 대회 지원을 목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여야 파행으로 오랜 기간 계류된 탓에 6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지침을 2달이나 지체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충청권은 대회 예산으로 5,8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1,744억 원, 대회 수입 981억 원을 뺀 지방 부담 예산 3,087억 원을 분담할 계획인데요. 이 대회 관련 예산이 워낙 유동적이고 특히 과정에서 대회 개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조직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물밑 작업이 감지가 됩니다. 충청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조율과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행사들의 발자취를 보면 대체로 문제는 또 사후에 발생합니다. 광주는 지금까지도 저조한 경기장 활용과 유지비를 두고 고심이 깊고요. 선수촌 사용료 소송은 올해가 돼서야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대회의 잔여 재산 배분과 국제대회 경험을 유산으로 남기는 레거시 작업 사업도 대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지역에 새로운 체육, 문화 인프라가 들어서는 것은 분명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만 해도 당장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할 큰 난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회 이후 활용과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회 유치의 환희는 잠시 내려놓고 앞선 사례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협의와 신속한 실행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제작된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11월 1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훈훈함 뒤에 감춰진 씁쓸함. 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대전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넥슨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이를 좀 공식화했는데요.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그 실시 협약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기업의 이름이 붙게 그렇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 맺은 협약 내용을 보면요. 그 후원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 명칭을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넥슨 재단이 병원의 공공성 운영에 적극 협력하면서 운영비나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신에 넥슨 재단이 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뭐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자발적인 기부라기보다는 일종의 네이밍 스폰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돈을 받는 그런 것으로 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 프로야구 팀 가운데 히어로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네이밍 스폰서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어로즈 구단은 창단 이후 우리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 그리고 현재는 키움 히어로즈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대신에 그 구단 이름에 그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걸 네이밍 스폰서라고 하죠. 이런 그 네이밍 스폰서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지 순수한 기부와는 분명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수년간 끌어온 문제가 이렇게 결론 지어졌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요, 그 내년도 예산에서 전국의 모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이 정부가 이제 지난해 이제 3년간 필수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전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곳을 선정해 놓고 네. 운영비는 또 전액 삭감한 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니 인력도 뽑은 곳이 있을 테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일어나니까요. 정부에서는 병원마다 1억 원씩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뒤늦게 발표하긴 했지만요.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병원에 1억 원씩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요.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원에 필요한 내년도 운영비가 25억 원 정도 되는 만큼 이 지금 같은 기조로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어린이 재활병원 인프라 구축 이거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얼마 전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다녀온 김건희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예정됐던 그 정상 배우자들의 공식 일정 대신에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있는 의료원과 또 이제 이곳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던 로타라는 아이의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타를 안아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손가락 약속도 했었고요. 또 이제 로타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요. 자신이 이런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정작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요 훈훈함 뒤에 감춰진 씁쓸함이라고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들을 향해 보여줬던 김건희 여사의 따뜻함이요. 국내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도 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예산이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대자비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로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에요. 김인식 전 대전시의회 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신임 김인식 원장은요. 김대중 정부 때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에 2006년부터요. 올해까지 그 4대에 걸쳐서 16년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을 지냈고요. 지난 7대 의회에서는 의장을 역임하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계 입문 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인식 신임 원장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었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갈등으로 탈당을 했었고 바로 이제 현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로 갔었던 그런 인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 원장은요,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곳을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장우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 그 시민통합 및 직능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시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내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인식 의원은 좀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러면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김 원장은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못다 이뤘던 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꿈을 이 국민의힘에서 실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를 돕다가 이번에 대전시의 산하기관장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거 공신 결국 챙기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난번 그 언론인 출신으로 이장우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이나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이번에 김인식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까지요. 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난 민선 7기 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대전시의 이제 고위 정무직이나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선거 공신 챙기기다, 낙하산 인사다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더욱이 좀 국민의힘이 면이 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여야만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어 보이고요. 이렇게 선거 캠프 출신의 인사들을 보온이나 하듯 챙기듯 산하기관장에 임명하는 일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데자뷰는 정말 다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많은 시민들이 당신들은 안 그랬어? 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인식 원장만 봐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이 대전시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 평촌동 일대에 이 복합 발전소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요. 앞장서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가 강하게 반발했었죠, 당시에. 네,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죠. 의회에서 고성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이번에 대전시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할 때는 또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걸 좀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군요.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차라리 여야가요, 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비판은 감수할 테니까 한번 좀 지켜봐 달라.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좀 더 용기 있고 또 솔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한 다음에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상대방도 그러지 않았냐라면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일. 그렇죠. 그런 논리면 계속 반복밖에 안 되죠. 네, 이거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들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지난 정권 때의 반면교사 이거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데자뷰를 봐야 할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1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재 이집트에 있는 샤르멜 셰이크라는 곳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18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곧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 동참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석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의제도 나누고 또 중요한 합의문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 책임에 대한 이행들을 또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달 6일부터 진행이 됐고 18일까지 행사라면 2주간의 일정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그런 협의나 논의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구조가 일단 처음에 총회를 할 때 의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어떤 의제들,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지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희 코너에서도 자주 말했는데 이 선진국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보상 문제, 그러니까 손실과 피해라는 이제 의제가 있는데요. 이 의제가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초로 이제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서로의 주장 정도로만 이제 얘기가 되다가 처음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기금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이 합의문 초안에 이 관련 의제가 좀 담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초안이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어디까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이게 이제 손실과 피해 관련 의제가 돈에 관련된 이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누적 배출, 그러니까 탄소 누적 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이 보통 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내겠다라고 밝힌 곳이 덴마크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그냥 거의 말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어쨌든 그 해당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그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 회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영국에서 진행됐던 회의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이 일단 불참을 했고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계, 그러니까 금융 경제계에 있는 거물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불참한 거 이게 아니냐. 살짝 발 혹시 네. 빼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현지에선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 코너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결국 탄소 누적 배출량이 높아서 그런 건데 우리들이 그거에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도 가장 큰 피해는 우리들이 맡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그 개발도상국들의 협의체의 의장 국가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그렇죠. 본 국가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의장국 지위로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개최가 되는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집트에서 이제 개최가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집트에서 개최가 되는 것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린워싱이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전 세계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집트가 인권 탄압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입니다. 그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이제 한 6만 명 정도가 현재 수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시위를 하거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역시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집트의 대부분의 에너지 생산 비율이 화석연료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집트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 조건 자체가 좋다고요? 네, 조건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집트가.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국가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집트 정부에서 이번 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을 하는 걸 보니까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하는 이런 기업인들도 다수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판이 있고 또 어쨌든 이 총회는 전 세계적인 총회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기후위기 관련 단체들 혹은 활동가들이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었던 이 개최 지역이 이집트에서 유명한 휴양지예요. 좀 생소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 저도 이제 굉장히 생소했는데. 샤름 엘 쉐이크. 네, 휴양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숙박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총회를 참석을 위해서 그 숙박비를 감수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갔는데 현지에서 얘기 들리는 걸로는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숙박비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했는데도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뭐 인터넷 차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집트 현지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치 우리가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니까 네. 우리는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이고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나라야라는 네. 것처럼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 세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총회이지만 좀 여러 국가들의 그냥 좀 우리 이렇게 잘 할 거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자랑하는 수준으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의문 중에서 그 화석연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합의문이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다 외면을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총회들이 의미가 있는 게 맞나?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참 있는 역설적이네요. 네, 그 현장 아니냐? 이런 식의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아까 이제 전 세계 기후위기 관련 단체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이 총회와 별개로 그 이 해당 단체들이 현장에서 매일 저녁 6시에 그 오늘의 화석상이라는 거를 이제 시상을 합니다. 화석상이요? 네, 오늘의 화석상.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들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기후 위기를 촉발시킨 이런 국가들을 매일 저녁 6시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나라가 다행히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안 됐는데 나라들을 보니까 첫째 날에 일본이 선정이 됐고요. 예. 그 다음 날에 개최국인 이집트, 그리고 미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4대 기후 악당으로 한번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런 좀 모순적인 모습들을 비판하는 이런 네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회가 의미는 있지만 좀 뭔가 강력한 구속력을 갖추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앞서서 많은 선진국가의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독일 해주셨는데 빼고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늦었거나요. 네. 과거에 제 기억에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참석하고 거기서 발언도 했던 걸로 네, 저는 그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참석은 안 했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특사로 파견을 이번엔 간 상황입니다. 가서 뭐 어떤 그 연설이라든가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기후환경 대사로 가셨네요. 기후환경 대사요. 네, 기후환경 대사로 가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은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의지에 대한 표명.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기후위기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그 녹색기후 금융도 좀 조성하는 데 도와주고, 그린 ODA라고 해가지고, ODA가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개발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 ODA들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공적 원조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당연히 없죠. 예. 그런 정도의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거의 이제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말만 앞서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 다른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하게 발표를 하는데, 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말만 그러냐,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 총회 현장의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너나 잘해라.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냉소적인 반응들도 네. 사실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사실 창피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나경원 대사가 연설을 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를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2030년도에. 예. 그래서 그런 유치에 대한 어필도 적극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냉소적인 반응을 정말 받을 만한 것인지, 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심지어 2위인 네,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관련한 우리나라의 이행력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된 평가도 있습니까? 네, 이게 매년 그 국제 평가 기관인 저먼워치에서
이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들과 실질적인 이행들을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인데요. 예.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가 전 세계 국가 한 60국가 정도에서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려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절반도 안 되는 국가에서 90%가 다 배출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한국은 이제 60개 국가 중에서 57등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죠. 예. 네, 이런 곳들 정도가 이제 뒤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보다 순위가 높습니까? 네, 높습니다. 등급으로는 이제 매우 저조함 등급으로 이제 같은 등급인데 우리보다 이제 순위가 높은 상황이고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산 관련된 것들이 좀 이유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여러 정책 방향들도 이 평가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이 요소에 다 반영이 됐는데도 이제 57등을 이제 한 거고요. 일단 이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확산이 너무 더디다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자체도 예전에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2030년까지 원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가 30%였는데 21.5%로 이제 줄이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가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30%로 다시 상향 조정해라라는 거고요. 또 평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인허가 방식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산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의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국제 연구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건데 이 성적표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객관적 수치들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총회 자리가 제가 아까 이제 그린워싱의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그냥 모든 국가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또 이 안에서 보면은 서로 니 탓 내 탓을 또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그 선진국 탓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그 개발도상국들의 앞단에는 또 중국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네. 미국은 이제 중국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분쟁의 장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당사국 총회가 거의 시작된 지 3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은 뭔가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언회만 끝나고 뭔가 합의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합의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낮은 합의를 수준의 하는 거죠. 합의만. 네, 낮은 네. 수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국제 정세에서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 거의 활용을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총회에 참석하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진심인 국가는 독일 정도가 그냥 제일 진심인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냥 비즈니스들을 좀 하러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났죠. 네. 네, 수능이 끝나면 보통 책을 많이 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책들이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 서적들을 이제 깨끗하게 잘 보신 분들은 또 다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중고 서적 플랫폼. 본의 아니게 책은 깨끗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네. 잘 안 읽으시는 책들 같은 경우는 또 중고 플랫폼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서로 거래하시고. 요즘에는 중고책 거래가 쉬운 방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뭐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쉬운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요. 또 보통 수능 끝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막 문제지나 이런 것들 다 버리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그러면은 저학년 학생들이 거기서 또 주워가고 또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에 잘 나눔하는 것도 네, 좋은 환경 실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밖에도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사항들 인증사진과 함께 여러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별도의 이용료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두 분을 선정해서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안건들, 그리고 국내 이행 수준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보. 자, 2주에 한 번씩 지역 곳곳에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보하고자 하시거나 이런 현장을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2309번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슈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시민르보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오전 7시 45분경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시작한 곳은 지하 1층 하역장이었습니다. 1톤 화물차 근처에서 시작한 불길은 주변에 있었던 종이 상자와 의류 등을 태우며 삽시간에 번져갔는데요. 불이 난 지 30초도 되지 않아 검은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8명의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예.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원인 여전히 조사 중인데요. 이제 거의 2달이 다 돼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장의 참혹함과 혼란은 좀 가셨을지 또 어떤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직접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예.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굳게 닫힌 철문, 내려간 셔터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으로 당시 그 지하에서 나온 그 흐름, 화재 자국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흰색 천으로 덮어 놓아가지고 일단 그 사고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일부 좀 가려놓긴 했습니다. 아직은 그날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군요. 네, 화재 직후에 비해 현장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차분하고 정돈되어 보였지만 불에 그을린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탄내가 아직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네, 송풍구 가까이 와봤습니다. 이거 미세하지만 매캐한 탄내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그 실내 그 지하 상황이 어떨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참 짐작이 가능한데 흰색 천으로 이제 덮긴 했지만 그 흰색 천마저 재가 날려서 시커멓게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발화 지점 주변 1톤 화물차와 소방설비 작동 기록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상태고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당연히 영업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사 원인 분석, 안전 진단, 영업 정지 해제가 어느 세월에 끝날지 이런 기약이 없다 보니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로 이 현대아울렛 입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게 돼버린 것이고요. 2달이 다 돼 가다 보니 입점업체의 피해가 또 상당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총 27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입주업체뿐 아니라 아울렛 자체에 물건을 납품하던 납품업체와 그와 관계된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피해 범위는 더욱 늘어납니다. 예. 현대아울렛 대전점 비상협의체 지연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 매니저와 대리점주만 묶인 게 226명이고요. 그 외에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까지 합치면은 뭐 1,200명 정도 되죠.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진짜 이게. 거기다가 이제 도급업체들, 도급업체. 그다음에 관련된 택배 기사님들, 후배선 관련된 또 업체들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 게다가 사고가 난 지하에는 각 업체들의 창고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하에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창고에 쌓인 재고가 고스란히 손실로 들어갑니다. 화재로 인해 파손된 제품, 멀쩡하더라도 팔지 못하는 재고까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건물 안전 진단부터 시설물 복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대아울렛 대전점 협력업체 박동혁 대표의 11월 얘기입니다. 달부터 아마 대부분 매니저님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크게 와닿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매출이 10월에 이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 11월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다른 비용들이 세금이라든지 다른 생활비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직원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직원분들. 네, 뭐 한 명 한 명 개인 본인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버텨야 되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되지? 아니면 추후에 재오픈을 했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와야 되지?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이제는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감지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현대아울렛 대전점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사실 이분들에게는 이 지원에 밖에 기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대아울렛 측은 긴급하게 사과문과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생활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대리점주와 매니저들에게는 350만 원, 그 아래 직원들에게는 250만 원씩 1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을 통해 물적 피해 업체에는 최대 2억 원, 영업손실 업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고 1년간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대전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11월 11일 현재 총 84개 업체가 대출 신청을 했고 이 중 64개 업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총 24억 2,700만 원의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이나 인근 상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해 대전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정책팀 문정순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대전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즉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을 통해서 물적 피해 업체에 최대 2억 원, 영업손실 업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례 보증의 경우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 내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인 직원분들은 이 특례 보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현대아울렛이 지원한 긴급 생활 지원금의 경우에도 첫 번째 지원금은 직원들에게도 지급이 됐지만 이후에 또 지원금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비상협의체 지연구 대표입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너무 장기간 여기가 휴업될 것 같아서 공고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사직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급휴직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저희가 퇴직금 정산 부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2차 때부터는 좀 플러스돼야 된다. 예. 입점업체 대표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책임지고 챙기기 위해 얼마나 또 속이 타들어 가실까요? 예. 네, 영업을 못하는 와중에 직원들의 급여는 그대로 마련해야 하니 매니저나 입점업체 대표들의 부담이 2중 3중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대아울렛 주변 상인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현대아울렛 직원이나 손님을 보고 문을 연 소상공인들이라 더 타격이 큽니다. 예. 현대아울렛 대전점 주변 상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분리하고 나서 상권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쇼핑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쇼핑하다 와야 되는 건데 전혀 삭막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식당도 타격이 있으셨어요? 엄청 크죠. 그 여기 똑같아요. 근데 받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거지. 아이고. 화재 나고 나서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아울렛 있을 때는 여기가 북적북적대고 주말에는 특히나 차가 거의 주변에 꽉 찰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졌구나. 네네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려서 이제야 다시 회복하나 기대했지만 대형 잠사 앞에 답답한 심정만 토로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곳에다 호소를 하기도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주중에는 이 공장 사람들은 것도 일부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원래 토요일 일요일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 뭐 여기 문 열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피해가 계속 커지겠네요. 답답하시겠어요. 맞아요. 아이고. 맨날 손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저희도 교대로 퇴근하고. 예. 내년 5월까지 공사 잡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소 6개월. 그러면 내년 5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참 힘들죠. 대전시가 입점업체들은 무이자 대출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코로나가 좀 풀려서 다시 또 회복이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 풀릴 때만 기다리는데 이건 뭐. 예. 사실 뭐 당장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버티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정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현재 현대아울렛 대점점 입점업체들에겐 아울렛 재오픈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불이 난 지하층은 바닥에 그을음과 분진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면 공기 중에 분진이 날리면서 도저히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 업체 입장에서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 봄의 성수기를 또 놓치게 된다면 도저히 회복이 힘들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현대아울렛 대전점 비상협의체 지원구 대표와 박동혁 대표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예. 피해 입점 차원에서 바라는 점이 또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가장 좋은 보상은 빠른 재오픈입니다. 빠른 재오픈. 또 앞으로 또 재오픈했을 때 여기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하 1층을 지금 내일 당장 청소를 시작한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요? 예. 아직 그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고용노동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놔갖고 지하층 진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도 작업 중지 명령을 좀 풀어주시면은 거기 안에 있는 재고 한 250억 되는데 그 물건을 좀 빼올 수가 있고 그런 빼오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안전 제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더불어 청소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저희가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은 6개월 이후로는 못 버팁니다. 6개월. 예. 지금 현대 측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출을 무이자 대출을 받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버틸 수 있는 힘이지 도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한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1년 후에 요게 또 빚으로 또 떠안게 되면 그것도 지금 또 제 2차 또 피해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마 손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들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재오픈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이런 뭐 빠른 재오픈에 대한 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관련해서 협의 중인 것들이 있나요? 네, 이에 대해 경찰청, 노동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작업 중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청은 업주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지하에서 작업을 하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노동청의 입장인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이호병 감독관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방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면적인 부분 작업 중지를 했던 내용인 거고요. 작업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 쪽에다가는 이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전 점검이 끝났으니 근로자들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들이 청소 작업을 이런 식으로 안전한 조치 하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이제 승인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전체가 아니라 그 청소 그렇죠. 작업에 대해서만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소 작업이 승인을 받으면 안전하게 이제 청소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또 시설물 이제 그렇죠.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수도라든가 그렇죠. 소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또 추가로 또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또 이제 승인 심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또 이제 작업을 또 하시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서 이제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 작업 중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제 신청을 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제 신청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안전에 좀 최우선 방점이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상공인 요청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2차, 3차 뭐 작업하시다가 그러니까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또 누가 다치시고 뭐 이러면 이게 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호품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상황이라 네. 저희도 좀 뭐 최대한 지금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신경 써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화재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에 연기를 빼내는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대전시는 지하 1층 휴게실과 복도 등 이 직원 상주 공간에만 일부 재현 시설이 설치됐을 뿐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니었던 이 지하 주차장에는 없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대전시가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층 화재 참사 예방을 위해 5,000평방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지하층에 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예. 지하층 건축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 재료 및 불연 재료로 사용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120곳에 표본 점검하던 것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설치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사항을 잘 설명해서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발표가 됐어도 제대로 추진이 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해 보이고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거 역시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소방안전관리 하청업체 관계자 13명을 대거 입건했고 대전고용노동청도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그룹 총수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서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대전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은 지금 시간까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르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식 조사와 기소를 중단하고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시선 회장을 입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대전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채울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계는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서 현대아울렛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입건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 산재 사망 후 말단 관리자만 처벌해왔던 현실에서 평균 벌금이 450만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그쳤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기업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대아울렛 공동대표이사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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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총수 면죄부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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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용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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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도 그렇고요. 최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에 철저했더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희생을 우리는 너무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207개 복합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예. 점검 결과 전체의 42%에 달하는 8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고요. 5건에 대해서는 9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예.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씩은 달라졌으면 합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시민노보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2달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가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의 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 늘 여기 있을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를 잊었다 해도 좋아 내일이 오는 게 어느새 두려워질 때 너의 긴 밤이 깊어질수록 곁에서 함께 아파할게